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내각의 마지막 인사청문회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오늘 여야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잠시 후 여야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병원 간호사분들 이야기인데요.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용품을 간호사들이 사비로 자기 돈으로 사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또 간호사들이 행사에 동원돼서 야한 옷을 입고 춤을 춰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김수경 본부장의 설명 들어보고요. 그리고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열리고 있는데 여야 입장차가 큽니다. 차례로 들어봅니다. 먼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이 보시기에도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예,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그 따님에게 그 많은 돈이 증여된 거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는 건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또는 위법 탈법 행위 없었다라는 그 청문 결과에서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능력과 자질면에 있어서는 새로 생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동안 특히 홍 후보자가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앞장서 비판해 온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했는데 본인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지적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 이 문제는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일단 홍 후보자가 이 증여 상속의 주체가 아니었죠. 이 재산은 장모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장모가 자신의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에게 증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홍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대물림을 했다면 그건 정말 비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큰 재산이 손녀에게까지 상속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재산의 주체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장모였다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자가 일관되게 이런 증여 상속세 인상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는 점이고, 이것은 본인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분명히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는 건 분명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문회 시작 전에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고 야당이 거세게 공격을 했는데 어떤 자료들이었습니까? 여러 자료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자료가 바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한 2억 2천의 홍 후보자 배우자와 홍 후보자 딸 간에 이루어진 채권 채무 관계이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줘서 증여세 납부하게 한 거.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른 정확하게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느냐, 임대료를 통해서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자료인데, 이게 원래 개인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인의 거래 내역과 관련된 자료는 예를 들면 재산이 총액이 얼마 있다 이거는 보고를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도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는데, 과거 청문회 사례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한정적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동의하에 열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후에 3시경에 열람 개인 통장 관련된 내용을 열람을 했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후에는 열람이 됐군요. 예. 또 저서에서 학벌 위주 사회 옹호했다는 비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오래전에 벌써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얘기했는데요. 책 제목이 삼수사수를 해도 서울대를 가라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후보자 책을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뜻이 전혀 반대의 뜻, 즉 역설적 화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문에서조차 문제를 직시해야 우리 교육 문제, 우리 사회의 현실을 풀어나갈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후보자 본인도 서울대 출신이 아닙니다.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어떤 서울대 공화국 문제, 또 이 명문대학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누구라도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성공할 수 있다 얘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뜻으로 도리어 표현을 좀 더 강하게 했는데 일부 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도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은 능력이나 자질 그리고 정책 방향 노선 이런 모든 면에서 장관 적임자라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미 후보자가 19대 국회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뭐 상위 한 5% 이내에 들어갈 정도로 의정활동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그 경제학과 교수였고 경실련 등 여러 다양한 그 시민사회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현장의 경험도 있고 그 경제학자로서의 어떤 전문성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도 검증받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또 우리 많은 의원들이 보기에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이 표현은 안 했지만 여러 차례 홍 후보자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앞장서 비판해 온 분이 물론 자기가 주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장모의 재산이 자기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거액이 증여되도록 한 이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으면 만약에 대통령이 장관 하라고 시켜도 스스로 좀 거부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여상속세 제도가 좀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좀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후보자가 19대 국회 의정활동 내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활동을 했는데 다 그것이 당시 지금 새누리당이죠. 당시 여당과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로 통과가 안 됐습니다. 법이요. 예. 그래서 저는 법을 지켰는데 국민적 눈높이나 도덕적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 부분 바꾸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저는 차제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야당들도 그렇게 부의 대물림이 문제가 된다면 법을 바꾸자.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증여상속세를 좀 인상하고 부자에 대한 부유세를 좀 올리자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그게 공론화되고 좀 바로잡았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고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빨리 자진 사퇴해라 이런 주장이시죠? 그렇습니다. 핵심 이유는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예. 거짓과 위선이 득세하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즉, 부의 대물림 비판해놓고 본인은 대물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인 거죠? 예, 많습니다. 홍준화 후보, 무엇보다도 이 거짓과 위선적인 그런 언행입니다. 예, 앞에서 정의를 말하지만은 뒤에서 제 이속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사입이라고 합니다. 예. 입으로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상속이익을 챙긴 위선이 문제입니다. 예.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더니 자식을 1,500만 원이나 되는 특목 중에 보내는 말 따로 행동 따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공자께서도 분자인 척하는 사입을 가르쳐 덕을 해치는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네. 어떠한 자질 능력보다 이러한 거짓과 위선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고 득세하고 그런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당 쪽 입장은 증여된 재산이 홍종화 후보자 재산이라면 그건 정말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장모의 재산이지 않느냐. 그리고 장모가 증여를 결정한 주체이지 않느냐. 이거는 그럼 사회 입장에서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식의 해명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 모두가 이것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상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딸한테 그 돈을 차용해주고 차용증을 쓰고 이것이 상식적으로 있습니까? 저는 바로 이 법 이전에 홍종화 후보는 바로 이러한 그 상속재산을 딸한테 쪼개기로 이렇게 증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 그것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행위를 그 시기에 본인은 했습니다. 쪼개기 증여와 그 부의 대물림을 강력히 비판한 장본인이고 바로 그 시기에 그러한 주장을 강력히 했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자신은 다른 선택을 해야 그것이 정책한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표리부동한데 공적인 부분에서 표리부동하지 않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 누가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네. 오늘 청문회에서 홍종화 후보자는 이거는 장모가 결정한 일이고
세금을 더 내도 좋으니 회계법인한테 문제없이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서 회계법인이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구차한 변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정확히 다시 소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 저희가 자료 요청을 계속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뒤늦게 오늘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 자료를 갖다가 낸다고 냈습니다. 예. 그것도 와서 이렇게 열람을 한 식으로. 그렇죠. 열람을 했습니다마는 예. 열람할수록 더 의혹이 크다. 그래요? 해명된 거 하나도 없다. 아하.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오후 지금 마치고 저녁 식사 중입니다마는 예. 저녁 식사 이후에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그러한 자료다 이게. 네. 술차 얘기한 그 자료 이걸 제대로 해명하려고 하면은 예. 요구한 자료 금융거래내역서 그것이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후 3시에 제출돼서 열람했다는 자료에 대해서 아까 홍익표 의원은 열람 후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김기선 의원은 전혀 해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건 뭐 그렇습니다. 양쪽 저희 김도국 의원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건 양쪽 입장만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지금 열람한 상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의원께서는 홍 후보자 딸의 건강보험료 납입 부분도 지적하셨죠? 이것도 어떤 문제입니까? 예, 홍준화 후보께서는 과거에 인사청문위원회 있을 때, 네. 국회의원을 있을 때. 네. 그 딸이 약 9억 가까이 되는 재산을 이렇게 증여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예. 그런데 딸은 홍준학 당시 국회의원의 네. 피부양자도 되어 있으면서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은 겁니다. 예. 우리 법에 9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의료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네. 8억 6천만 원으로 이렇게 쪼개기 증여가 됐으니 아하. 이것도 의료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으로 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현행 법에 9억 이상 부동산이 있으면 미성년자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서에서 학벌 위주 사회 옹호했다는 비판, 이거는 그 저서가 반어법으로 그냥 이 사회의 교육 문제를 좀 비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명이 됐나요? 참 구차한 변명으로 저는 봅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꼭 서울대에 가야 한다. 서울대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세계의 천재와 경쟁에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반어법입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런 반어법을 써도 이렇게 쓰는 경우 혹시 본 적이 있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알겠습니다. 그런 변명으로 보입니다. 네. 위법한 사실은 없다는 건 동의하시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바로 이 증여 과정, 이 과정에서 우리가,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이것은 상당한 탈세나, 불법적인 증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확히 소명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알겠어요. 제출하면은 된다. 이거는. 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방송 듣다가 윤 선생님께서 문자로 만약 의원님이 외손주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안 주시겠어요?라고 물었는데요. 답하시겠습니까? 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정당한 법과 절차. 그런 걸로 해야지. 그리고 외손주가 저 같으면은 외손주가 그것이 미성년자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것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자녀에게 자녀가 있는데 왜 외손주한테 오해받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공직자는 오해받기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까지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네, 윤태곤 실장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만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가 수고해 주겠습니다. 곽재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 지금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 건 이른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 관련입니다. 네. 이 법조계에 따르면 김관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대폭 증원할 당시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 또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진술 내용 자체는 국감 때 나온 얘기죠? 네, 이제 그게 김관진 전 장관 입으로 직접 확인이 됐다는 건데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국정감사 때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2012년 3월 10일 사이버사 작성의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 이 문건 등을 보면 사이버사 군무원 증표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부분이 적어도 2개 이상 문건에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예. 특히 BH 회의 결과 문건에서는 보면 결재란에 김관진 장관 사인이 큼지막하게 돼 있었죠. 네. 김관진 전 장관 검찰 조사는 그저께 8일 날 받았죠? 네, 검찰이 이제 그날 그렇게 진술을 받고 이 김 전 장관과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전 국방정책실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했다라고 진술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은 사이버사 관련 청와대 보고는 작전 현황 보고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다. 그리고 MB가 우리 사람을 뽑으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내린 건 사실이지만 이걸 무슨 보수 성향 인사를 뽑으라든지 뭐 호남 인사를 배제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대북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가려 뽑으라 이런 취지의 지시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혐의가 뭡니까? 네, 우선 그 호남 출신 인사를 뭐 배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말하자면 채용을 부적절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고요. 직권남용?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2010년에서 12년 연간 연재욱 당시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온라인 정치 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했다. 이제 이게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가 됩니다. 정치 관여? 네.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검찰 조사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영장이 청구된 그 영장 청구 당시에 검찰이 기재한 범죄 사실에는 뭐 이전 대통령이나 당시 청와대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김 전 장관이나 임 전 실장 등이 구속이 돼서 검찰로부터 더 강하게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이 수사가 MB를 직접 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금 잠 잘 못 주무시겠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럴 분은 아니시고요. MB는 이 와중에 오는 12일에 중동으로 출국 일정을 잡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연이 있다고요? 네. 이제 모레 오후 인천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고 바레인으로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서 이 바레인 문화장관 초청으로 강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강연 내용은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기적적 성장을 이룩한 비결은 교육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었다. 또 뭐 양국 협력과 발전 방향 뭐 이런 제안 내용이 담길 거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강연 일정 자체는 1년 전부터 잡혀있던 일정이고 최근 뭐 이런 적폐청산 이런 수사 흐름과는 무관하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는 공항에서 기자들 앞에서 뭔가 한마디 할 거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던데요.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뭐 오늘 뭐 다른 MB 측 관계자에 의하면 공항에서 최근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거냐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현재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참고로 지난 2013년에도 이제 그때는 원세훈 전 원장 관련이었는데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 포항을 방문해서 기자들과 기습적으로 맞닥뜨린 상황이 있었는데 대선 개입 지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부지런도 하다 이렇게 허허 웃기만 했던 그런 일도 있었죠. 하지만 어젠가 그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오늘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과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나라가 과거에 발목을 잡혔다 이렇게 좀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페이스북에 퇴행적 시도라는 언급도 있었죠? 예, 이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9월 28일 페이스북에 썼던 글인데요. 뭐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을 하기 전에 한마디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근데 뭐 사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말했다 정도 의미지 뭐 자기가 잘못했다 이런 시인이라도 하면 몰라도 무슨 크게 의미 있는 언급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고된 것처럼 뭐 퇴행적 시도다. 네.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 만약 말이 나와도 그냥 그 정도 내용일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사이버사령부 관련 건 하나만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뭐 사이버사령부 관련도 정확하게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뭐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머지 건 국정원 건 등등 또 더 있잖아요. 사실 국정원 관련 건은 이 원세훈 전 원장이 그러니까 MB가 시켰다 이렇게 입을 열지 않으면 사실 이 국정원 관련 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긴 좀 힘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뭐 법조계나 정치권 안팎에 좀 있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기환 송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구속돼 있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요. 또 이 건과는 별도로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에서 나온 그 민간인 댓글 부대 이 관련 추가 부분이 나오면서 예. 검찰 조사를 추가로 받았고 예. 뭐 지난 7일에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구속 기소가 될 때 공범으로 적시가 되긴 했는데 예. 원세훈 전 원장 본인에 대한 추가 기소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네. 국정원 직원한테 직접 대선 개입시킨 거 그거는 네. 재판이 1심, 2심까지 가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은 거잖아요. 예,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까지 나왔고요. 파기환송까지. 예,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상고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적폐청산 테스크포스에서 민간인 부대. 네네. 요거는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건 아직 1심도 시작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예. 또 요즘 그 유행어는 다스는 누구 거냐 이거 있잖아요. 그건 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건은 지금 검찰에 고발이 접수돼 있어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에 지난 10월 13일에 배당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한 열흘 정도 전 10월 30일경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수사 중이라서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렵긴 한데 아직 멀었군요. 네, 이 건 관련해서도 뭐 아무래도 이전 대통령도 뭐 한 차례 조사를 거쳐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재훈 기자였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오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합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거대 운석의 낙하 지점이 달랐으면 공룡이 아직까지 번성했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룡은 6,600만 년 전 직경 10km의 거대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땅속에서 매연과 유산염 알갱이가 방출됐고 이것이 태양빛을 차단하면서 지구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에 일본 도호쿠대 연구팀은 이 거대 운석이 충돌할 당시 빛을 차단할 만큼의 매연을 방출할 수 있는 지층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지구에서 그만한 면적은 실제 낙하 지점을 포함해 13%에 지나지 않는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7% 어딘가에 그 운석이 떨어졌다면 공룡 멸종은 일어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 충돌 지점보다 몇백 킬로미터만 어긋났더라면 공룡이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만약 공룡이 멸종 안 했다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 이전에 포유류가 번성하기도 힘들었을 듯이라면서 다소 공포 섞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성매매 알선이 SNS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네, 그중에서도 미국 포털 야후의 소셜미디어인 이 텀블러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음란물 유통을 넘어 성매매 알선까지 횡행해 제2의 소라넷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을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국내외 39개 인터넷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 콘텐츠 자율적 심의에 동의했지만 이 유독 텀블러만 이를 반대했는데요. 미국 기업이라 미국 법을 따른다며 우리 정부 규제를 거부한 겁니다. 그럼 아예 방법이 없어요? 네, 현재 우리 법안으론 이 텀블러를 규제할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미국에서 음란물이나 성매매를 방치한 인터넷 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안이 통과돼 미국 정부 제재에 따른 자정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역시 이 미국 법이 아니면 해당 서비스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을 바탕으로 유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면서 급성장한 인터넷 공룡들이 이번 법안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규제할 건 해야죠.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강남 불패는 끝났다는 부동산 뉴스입니다. 최근 10년간 서울 강북권 낙후 재개발 지역이 강남권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돈 벌려면 무조건 강남으로 가야 한다는 건 이제 옛말이라는 겁니다. 강북에 어떤 동네가 많이 올랐어요?
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평당 455만 원에서 1,784만 원으로 수직 상승한 용산구 청파동 일가로 나타났고요. 마포구 아현동, 성북구 보문동 유가, 중구 홍인동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 반면 송파구 가락동, 강남구 도곡동 등 강남 16개 동의 현재 시세는 10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인데요. 전문가들은 강남은 이미 도시개발상 성숙 구간에 있어 투자로는 강남이 무조건 1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누리꾼들은 도토리 100바퀴 굴러도 호박 한 바퀴 구르는 것보다 못하다. 강남 물패는 많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요즘 병원 간호사분들 참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병원 의료용품을 간호사가 직접 사비로 사야 하는 병원이 있고요. 체육대회에 동원돼서 야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춰야 하는 병원도 있었답니다. 믿기지 않죠? 이게 작은 병원이 아니고 다들 큰 병원인데요.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의 김수경 본부장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호사가 의료용품을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어느 병원이에요? 예, 지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서울 하계동에 있는 을지병원입니다. 네, 어떤 물품을 샀다는 거예요? 보통 병동마다 환자들의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드레싱 세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위나 물건 주는 포셋 같은 물건들이 굉장히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예. 그럴 경우에 그 없어진 부분을 간호사들이 책임을 지고 채워 넣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니 그게 물건이 부족하면은 병원 측에 이거 부족하니 사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는 이제 손실비를 책정해서 거기서 하기도 하는데 이 병원의 경우에는 그것을 간호사들이 개인적으로 사기도 하고 불만이 많아지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자신들이 처리해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는 병동 회비로 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간호사들 자기 개인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됐어요? 지금 을지병원이 지금 파업 중에 있는데요. 아하. 지금 파업에 참가한 우리 조합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예. 파업의 이유는요? 을지병원이 저희 보건의료노조에 있는 사립대의 동급 병원들의 임금의 60%대 수준에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아서 직원들이 정말 일을 하기 힘들고 환자 보호자들에게도 미안할 정도로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해소해보고 또 환자 보호자로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환자 보호자들에게는 다 손해로 돌아가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이런 의지로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다른 병원에 60%만 주면서 그 임금에서 돈을 떼가지고 드레싱 용품이나 뭐 의료용 가위 이런 걸 간호사가 직접 사게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그리고 뭐 체육대회 장기자랑에 간호사들이 동원돼서 야한 옷 입고 춤을 춰야 됐다는 건 또 어느 병원입니까? 예, 그거는 저희 보건의료노조 산하 아니어서 조금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요. 네. 성진병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야한 옷으로 어느 정도의 춤을 췄다는 겁니까? 예, 요즘에 나오는 이제 걸그룹에 준하는 복장으로 보여지도록 하는 행사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이제 간호사의 한 사람이고 여성으로서 좀 너무 치욕스러웠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의료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환자를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년 동안 공부해서 이런 거 하려고 했나 하는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또 같이 일하는 남자 직원들 또 환자들 보기에 상당히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건 우리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항의할 수 없었나요? 항의를 하고는 싶고 다들 하기는 싫었지만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연차 직원들은 고연차 직원들이 니네들이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급자한테 찍히는 그런 가져오니까 막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먼저 앞에 그 사비로 사야 했다는 을지병원 병원 측에서는 이건 일부 관리자의 일탈일 뿐이다. 그리고 노조 활동 방해한 적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예. 노조 활동에 대한 방해 부분도 특별히 뭐 이렇게 대놓고 한다기보다는 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말하는 이제 수간호사라고 하는데 파트장님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노조에 가입하거나 하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일을 많이 배워야 할 시기에 지금 노조 할 때냐 아하.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아니면 이제 거기 조합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뭐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 핑계 대서 못하게 한다 이런 핑계를 대라 이런 것까지도 지시를 해줄 정도로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쉽지 않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리자의 일탈이라고 했지만 그 간호사들이 사비로 의료용품 사는 건 아주 공공연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또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보도를 보니까 심지어 그 병동에 있는 정수기 렌탈료도 간호사들이 냈다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예, 대전에서는 일부 부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서울에서도 일부 부서에서 실제 자신들이 렌탈비를 내다가 이제 이것이 문제될 것 같은 거 얼마 전에 이제 바꾸어서 관리를 병원이 시작한 부서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은 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투자하지 않고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간호사들이 사비로 의료용품 사다 보면은 충분히 사질 못할 테니까 환자들의 치료가 부적절해지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이제 시시각각 상태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처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상처의 이제 양상에 따라서 그 드레싱 폼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종류가 비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간호사가 나가서 사비로 구해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환자에게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물품이 보급이 돼서 치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뭐 야한춤 추계했다는 그 성심병원 재단 측에서는 이런 사실 잘 모르고 있었다. 또 장기자랑 같은 건 재단 산하 각 기관이 알아서 정하는 것이지 뭐 재단이 특정 종목이나 의상 같은 것을 요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행사를 준비하거나 이런 것이 최고 책임자가 직접적으로 하달하는 경우는 겉으로 보이게 있지 않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 밑에 계신 분들이나 부서에서는 과열 경쟁 나도 윗사람한테 잘 보이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나도 저쪽 다른 부서에 못지않은 모습을 우리 부서가 보여야 한다라는 이런 압력들을 이제 아래로 내려보내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거부할 수 없이 하게 되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서 이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것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을지병원도 사실 이제 노동조합이 없어졌다가 재작년에 대전과 서울이 이제 새로 노동조합을 재건했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 부조리함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성심병원의 이번 문제도 아마 병원이 정상화됐으면 하는 것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그동안에 이제 쌓여놨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자꾸 외부에 알리고 또 노동조합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겠군요. 네네. 그래서 그때 조직 내에서 소통을 할 수 있게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병원에 자리매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다하는 노조가 좀 더 충실하게 직원 존중, 환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의 김수경 본부장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리는요? 경찰이 김광석 씨 배우자로 잘 알려진 서혜순 씨의 이 딸 사망 의혹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 소리를 들어보시죠. 이상호 기자분이 전 죽을 때까지 저를 쫓아다니실 것 같은데 지금도 누가 얘기해도 안 믿으시잖아요. 그냥 타살이라 그러고. 그분이 하는 말들이 사실과 다른 거짓이 많고 그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피의자는 서현 양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유수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왔고 서현 양을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폐질환,
미만성 폐포 손상을 동반한 화농성 폐렴, 이물질 흡입이었고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서현 양을 유기했다는 유기에 대한 고의 및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뒷부분에 나온 소리가 오늘 경찰 발표 소리군요. 그렇습니다. 좀 정리해 주세요. 서혜순 씨에게 원래 제기된 혐의가 딸인 서현 양을 급성 폐렴에 걸리도록 방치를 해서 2007년 12월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시댁과의 지적 재산권 확인 소송 중에 딸 사망 사실을 숨겨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 두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혐의가 이제 유기치사와 사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유기치사에 대해서는 일반인인 서혜순 씨가 감기와 폐렴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또 서현 양이 가복기 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증상이 좀 급격하게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으로 고려가 됐습니다. 또 서혜순 씨가 딸의 유전질환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병원 진단을 받은 기록이 확인이 됐고 서현 양의 일기장, 휴대폰 기록, 교사 및 친구들 진술 이런 거를 종합해봐도 뭐 방치됐거나 이런 증거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요? 당시 소송의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서혜순 씨와 시아버지가 저작권 분쟁을 벌인 끝에 음반 저작권을 서현 양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 등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서혜순 씨와의 합의를 취소하는 유언을 남겼다라면서 이 지적 재산권 확인 소송을 다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2008년 일부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서현 양이 갖는 것으로 다시 결론이 났는데 이때 서현 양 사망을 서혜순 씨가 재판부와 소송 상대방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 과거의 판례를 보면은 서현 양이 사망하는 즉시 이 권리가 유일한 상속인인 서혜순 씨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사망 사실을 숨길 이유가 애초에 없었고 법원과 소송 상대방에게 알릴 의무도 그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제 일단 사건의 실체는 드러난 것 같은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거라면서요? 서혜순 씨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와 또 이제 김광석 씨의 형인 김광복 씨 등을 상대로 해서 무고죄 그리고 명예훼손 이것에 대한 이제 소송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 등을 사실 확인 없이 부안해동했다 이러한 이유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같이 내비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김광복 씨는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호 기자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소모적인 상황은 아닌가 싶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싸울 수는 있는데 사회적 문제를 이렇게 크게 다룰 만한 일은 또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김무성 의원 등의 복당 이후에 좀 잠잠할 듯했던 친박계가 반격에 수위를 올리면서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정신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박계 인사들은 어제 김무성 의원 등의 재입당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총 소집 요구서 제출했는데요. 예. 정호택 원내대표는 언론을 통해서 13일에 의총을 개최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에 대해서 화합을 위해 모든 걸 잊겠다면서도 박근혜만 보는 해바라기 정치를 계속하면 잔박들은 심판당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써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화합하는 모습 기대하기 어렵겠는데요. 오늘 홍준표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토크 콘서트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대구에 갔거든요. 근데 친박 성향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집회를 열고 반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홍준표는 폐륜하고 역적이고 배신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내쫓고 바른정당과 야합했다. 대구를 떠나라. 이런 구호가 난무했는데요. 예. 일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홍준표 대표에게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오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세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겠다고 선언하면서 뭔가 이제 통합 행보 이런 걸 해보려고도 했는데 예. 참 소용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입당한 김무성 의원하고 홍준표 대표가 이른바 반친박 전선을 형성하는 그런 모양새입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수순인데 또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도 아닐 것 같다. 이게 지금 재밌는 점인 것 같은데요. 왜요? 오늘 홍준표 대표가 김무성계는 없다. 이런 취지 발언을 했거든요. 어허. 개파라면 이념으로 뭉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공천과 선거만 보는 이익집단에 가깝다. 이런 얘기인 거죠. 하하. 이게 이제 잔류친박만 청산하면 당내 개파는 다 없어진다. 이 얘기를 하려고 꺼낸 얘기긴 한데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대선 직전에 이제 복당을 했고 김무성 의원의 최측근 중 하나인 김성태 의원을 밀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5월 동조하긴 하는데 그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다들 이제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원내대표 경선을 지켜봐야죠.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중동의 사고뭉치 이슬람 국가 IS가 3년 반 만에 모든 거점 도시를 상실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가 측면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이 IS의 마지막 거점 도시였던 알부카마를 어제 완전히 장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다만 IS의 수계인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사망은 오늘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각지에서 테러 등의 방식으로 저항이 계속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문제는 IS 격퇴를 위해서 잠시 봉합이 됐던 이념, 민족, 종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조짐이 지금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장 사우디하고 이란 지금 오르렁대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사우디는 강경 수니파들의 어떤 종주국 역할을 했고 이란은 시아파가 지도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란은 미국과의 핵합의와 IS 격퇴전 과정에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내 헤즈볼라 이렇게 이어지는 이른바 시아파 벨트의 복원을 모색을 해서 상당히 세력을 키워놓은 상태거든요. 네. 여기에 맞서서 사우디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의 수니파 국가들을 규합을 했고 동시에 세속주의와 실용주의적 성격이 좀 강했던 카타르를 친이란 국가로 규정하고 일방적 단결을 선언하는 이런 일도 이제 했습니다. 그랬죠. 예. 하지만 성과가 신통치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 지난 4일날 친사우디 성향의 레바논 총리가 사우디를 방문을 해서 사임을 표명했고 현재까지 사우디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현지 시간 9일 사우디가 레바논의 자국민들에게 출국을 권고하면서 사우디와 이란의 힘겨루기가 레바논 내전으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 항상 또 미국이나 러시아가 또 끼어들잖아요. 그렇죠. 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매우 확고하게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카타르 단교 사태 배후에 미국의 양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란 및 현재 시리아 정부군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바로 이 갈등 구도가 IS 격퇴전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한 상반된 태도로 나타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 갈등 구도와 다소 무관한 쿠르드계 무장 조직을 지원해서 터키와 또 다른 갈등을 빚기도 했거든요. 네. 이 IS와 가장 열심히 싸운 당사자 중에 하나인 쿠르드족은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터키, 이라크, 시리아와 이란의 이해관계가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또 IS 멸망 이후에는 독립을 이루기 어려운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추가 갈등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앞으로도 어려운 이 중동의 갈등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고도 복잡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 뉴스요. 한미 FTA 개정 협상 착수를 위한 대국민 공청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이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파행이 이르렀습니다. 네. 공청회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이 농민단체들이 난입을 해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하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났고요. 결국 공청회는 시작 20여 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후에도 공청회가 재개될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 되자 패널들은 그냥 퇴장을 해버렸는데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산 선언을 하지 않아서 농민단체 들이 더 격앙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낮 12시를 넘어서 공청회는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상황이 정리가 됐습니다. 공청회는 마친다는 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게 무산된 거예요? 아니면 공청회가 완료된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죠. 이 통상정차법에 보면은 공청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국회 보고, 대외경제장관회의 이걸 절차적으로 다 거쳐야지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산이냐 완료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그렇죠. 상황만 보면 무산됐다고 볼만하지만 정부는 지금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완료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정부가 공청회 개최 의무를 다한 걸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을 해서 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또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지금 요식행위로 한 것이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행정절차법에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한 번, 두 번 더 시도해야죠. 그래야 좀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KBS, MBC 파업 그 후속 소식부터 정리하겠는데 네. KBS의 노조가 두 개 있는데 그 구노조가 파업을 접고 있죠 지금.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KBS 양대 노동조합 가운데 하나인 KBS 노동조합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KBS 1노조라고 부를게요. 예. 구노조라고도 하고 1노조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 1노조가 오늘 0시부로 파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여전히 그러니까 KBS 새노조라고 부르죠. 이쪽은 여전히 파업 중이고요. 일노조는 9월 7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64일 만에 파업을 접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고대영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임기에 관계없이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겠다는 그런 거취를 표명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고대영 사장을 믿고 파업을 접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그 KBS 일노조의 행태가 매우 황당한 주장이고 고대영 사장에게 시간을 주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오늘자로 파업 중단을 선언한 일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이런 판단에 동의하면서 KBS 새노조로 옮기시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노조를 탈퇴하고 새노조로? 네. 제가 듣기로는 4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오늘 하루만 그렇게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조합원들의 결합도와 그 공영방송 사수 투쟁이 더 힘이 세졌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고대영 사장이 조건을 걸었다는 국회에 계류된 방송법 개정안, 그 이제 이른바 언론장악 방지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거는 과거의 그 야당, 지금의 여당 쪽하고 노조 쪽에서 빨리 처리하자 그럴 때 지금의 야당, 그 당시 여당, 뭐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렇죠. 자유한국당 측에서 논의조차 거부하더니 맞아요. 요새는 또 자유한국당이 빨리 이거 하자고 지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언론장악방지법은 지난해 7월에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서 민주당에서 대표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 기존의 여당 편향적인 공영방송 이사의 구조를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6명으로 구성하고 7대6. 그러니까 그 공영방송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그걸 모두 7대6으로 통일하자. 그리고 사장을 추천할 때에는 구성원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추천을 받게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소한 야당 추천 이사도 동의하는 사람으로 가자.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죠.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사장이 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자. 이게 굉장히 주요한 내용입니다. 편성위원회.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방안도 담고 있었어요. 회의록 공개.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이 법에 대해서 매우 비난하면서 협상 자체를 거부해 왔고요. 약속을 그동안에 계속 모든 약속을 계속 파기하면서 이걸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언론장악방지법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 중 하나인 노사동수 편성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여야 이 추천은 나름 괜찮거든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받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처음 열렸던 지난 9월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가 있었는데요. 이때 자유한국당이 언론장악방지법이 그 이제 노조의 방송 장악 음모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사용자와 종사자 동수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이 조항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요. 종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편들도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가 구성되게 하는 법이 통과되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을 받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반면에 민주당 측에서는 편성위원회는 방송 공정성을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사장이 누가 오고 정부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이걸 떠나서 최소한 편성위원회라도 제대로 되어 있다면 방송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군요. 그래서 절대 삭제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제는 이 법 빨리 처리하자고 입장을 바꿨죠. 네. 왜 그래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속내들을 이제 뭐 다들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언론장악방지법이 통과되면 현재 KBS 이사회 7대4, 방문진 6대3의 구조가 모두 여야 7대6으로 변경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당으로 지금 야당이 되어버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방송법 개정에 따라서 공영방송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전보다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칙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영방송 정상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이 상황을 완전 백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칙이 이 법이 통과되면 3개월 내에 모든 경영진을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뭐 박문진 이사들도 막 바뀌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시 백지화시킬 수 있는 카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공영방송 정상화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 모든 흐름을 끊는 카드로 방송법 개정안을 이제 끌고 나온 거예요. 네네. 최소한 이런 시간 끌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금 현재의 공영방송의 수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키겠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라도 요 상태로 치러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6명의 야당 이사 중에서 2명을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특별다수제가 도입되면서 사장 선임에서는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될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또 법안 통과에 찬성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대영 사장이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기 임기와 관련 없이 물러나겠다라고 약속했다. 네. 그건 사실 약속 하나만 하네요. 그렇죠. 이 법에 부치기에는 어차피 물러나게 돼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무슨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조건을 믿고 지금 KBS 파업을 접는다. 약속이 아닌 할 필요도 없는 일을 이야기했고 네네. 그걸 믿는다고 파업을 네. 접는다. 네. 그건 그렇고 지금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등에서는 이 국회에 가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 기존 언론장악방지법은 19대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방송장악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에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백보천보 양보해서 차악으로 선택한 법안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실제로 민원연은 이때 당시에도 이 법안을 찬성하지 못하고 굉장히 주저주저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저희 민원연에서 후보들에게 2017 민원연이 제안하는 언론개혁 과제라는 걸 발표해서 보내드렸거든요. 네. 이때에도 지금 나와 있는 언론장악방지법과는 조금 다른 진일보한 내용을 담은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사회가 전적으로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나눠먹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7대 6 뭐 어떻게 됐던 그게 아니고 중립지대를 만들어서 내부의 구성원들이 그 이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자.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식의 의미의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장악방지법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노조에서도 거듭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부족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밖에 길이 없어서 이제 촉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제가 입장을 저희 지금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언론장악방지법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유는 촛불 전국입니다. 촛불을 통해서 우리가 주권의식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지난 3월에 촛불 집회에 이용마 해직기자 MBC 해직기자가 참석해서요.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데 공영방송 사장을 왜 국민이 못 뽑느냐 하면서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 손으로 선출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는다고요?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요. 저희는 지금 이용마 기자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는 신고리원전 때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제도를 인용하여서 그러니까 사장을 추천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자라는 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사장 추천위원회. 네네. 이런저런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기존에 나와 있던 모든 방송법들을 다 모아서 좀 더 수기해서 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지났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의 공약이었던 그 언론장악방지법 이게 최선인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왜 그랬었죠? 문 대통령이 지난 8월에 비공개 업무보고에서요.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과방위 그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기존의 언론장악방지법을 무조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함께 놓고 병합해서 심리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말하신 것은요. 사실은 이 기존의 안에서 여야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라는 것이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한 말이지만은 사실은 언론 개혁을 하는 가장 좋은 사람을 뽑기보다는 그야말로 소신 없이 눈치만 보는 여야에 휘둘리는 사람이 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였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냥 무색무취한 사람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법이 어찌됐든 이왕 바꾸는 거 좀 더 공영방송이 국민으로부터 그야말로 국민의 것이 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되는 그런 상황에 부합하는 법으로 개정을
결정을 하자. 그러니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라. 네. 이런 취지로 문 대통령은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 과방위 강효상 의원도요. 새로운 법을 오늘 내놨어요. 새로운 방송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거긴 또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거기는 이사수를 한 19명으로 늘리고요. 이사를 늘려요. 거기에 지방자치에서 추천한 사람들 그리고 뭐 대학 총장위원회 뭐 여기저기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자는 거고요. 예. 또 정의당에서도 지금 또 다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대한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한 민원연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을 종합해서 수기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논의 구도로 봐서는 방송법 개정 논의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군요. 예. 자, 이제 오늘의 보도 비평. 지난 6일 변창훈 서울고검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받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네네. 그 얼마 전에 또 관련 변호사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네. 이와 관련한 보도 양상을 좀 분석하신다고요? 예, 일단은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이 많습니다. 일단 우선 고인의 사망은 당연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당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방해한 혐의는 분명히 그 고인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차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이다. 이들의 죽음을 청와대 하명을 받은 검사의 과도한 수사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적폐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어 보려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요. 특히 방송 중에서는 TV조선이, 신문에서는 조선일보가 가장 이런 보도 태도가 노골적으로 보였습니다. 예. 보도량부터 상당한데요. 투신 사망 당일인 그 6월 7일, 6일부터 7일까지 TV조선이 8건, 7일부터 8일까지 조선일보는 9건의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예. 그에 못지않게 보도한 것이 중앙일보였는데 중앙일보가 6건이거든요. 조선 미디어 계열 방송사, 그러니까 신문 방송이 굉장히 많은 보도를 내놨다. 네. 압도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TV조선과 조선일보는요. 주로 검찰 내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을 굉장히 부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공통적으로 검찰 여론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적폐 수사팀을 비난하는 발언을 많이 소개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모두 익명의 관계자입니다. 사람 이름이 없는. 예, 정확하게 네.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그냥 검찰 내부의 익명의 관계자들의 발언을 계속 전하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TV조선은 사람 죽는 수사는 안 돼라는 11월 6일 보도에서 청와대 눈치 본다고 무리한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러니 정권의 충견 소리 듣는다. 이런 하명 수사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 검찰을 칠 것이다. 라는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수사가 과하다는 얘기가 검찰 안에서도 많았다. 이러면 검찰은 매번 정권의 충견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너무나 똑같은 내용이 TV조선과 똑같은 내용이 11월 8일 보도에서 이어집니다. 반면 그 숨진 분들의 중대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그 혐의 내용 자체는 거의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검찰을 원망하는 유족 측의 주장을 부각하는 보도나 역대 정권 검찰 수사의 잔혹성을 짚는 보도 등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와중에 TV조선은 변창훈 검사의 자살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모두 음모론이다. 고인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비아냥거렸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오보를 한 게 있었죠? 네. 어떤 거였죠? 그 지난 7일 중앙일보가 이면 머릿 기사로 현직 지청장 빈소 찾은 문무일 향해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어요. 보도에서 투신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빈소를 찾은 한 현직 지청장이 검찰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였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직 지청장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 예,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9일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속에 권영철의 Y뉴스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예. 이 코너에서 권영철 CBS 선임 기자가 당사자로 지목된 박기동 안동지청장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를 취재했더니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예. 방송에서는요. 실제로 이날 그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발언은 유족 측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중앙일보가 현직 지청장이라고 쓴 걸 여기저기서 다 베껴서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보도를 온라인에 송고한 7일 오전 2시 46분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3일간 현직 지청장의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를 내놓은
매체가 엄청 많습니다. 국민일보, SBS, 신화일보, 세계일보, 뉴스타운, 채널A, OBS, 한국경제, TV조선, 노컷뉴스, 고발뉴스, 일요신문, 오마이뉴스, 헤럴드경제 등입니다. 노컷뉴스도 보도를 했네요. 그런데 이제 노컷뉴스는 진위를 가리는 보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보가 아니었고요. 아하, 예. 다만 이를 받아쓴 매체는 그대로 받아쓰는 매체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고발뉴스와 헤럴드경제는 그 노컷뉴스의 보도를 받아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보라고 하는 거를 네네. 받아서 보도한 건 두 가지밖에 없고. 네네. 예. 그런데 나머지 매체들은 대부분 변창훈 검사의 억울함과 검찰의 무리한 적폐 수사를 부각하기 위해서 중앙일보의 이 발언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특히 일요신문은요. 노컷뉴스 검증 보도 이후 몇 시간 뒤에 변창훈 검사 투신 후폭풍, 문무일 총장 책임져요라는 보도를 통해서요. 너희들이 죽였다 발언을 소개한 뒤에 병 검사 사건으로 검찰 내부에 불고 있는 국정원 적폐 수사 흐름도 자연스레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힘을 잃기를 바라는 보도네요. 예, 그렇죠. 네. 그나저나 중앙일보는 자신의 오보를 인정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예, 제가 오늘 꼭 이 사안을 가지고 온 것은요. 이 자신들의 오보가 있을 때 수정이나 사과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요. 예. 가장 황당한 게 중앙일보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11월 7일 오전 2시 46분 송고한 현직 지청장 빈소차준 문무일 향해 너희들이 죽였다 보도를 병검사 지인 너희들이 죽였다로 수정을 했어요. 하하. 좀 다르죠. 그냥 슬쩍 네네. 사과도 없이. 그리고 기사 내용에서도 이날 오후 8시쯤 문무일 검찰총장은 빈소에 와 눈물을 흘리며 조문했다. 그때 한 현직 지청장이 너희들이 죽였다고 소리 질렀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는 구절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고쳤냐면 아무런 공지 내용도 없이 슬쩍 이날 오후 8시쯤 문무일 검찰총장은 빈소에 와 눈물을 흘리며 조문했다. 그 즈음에 빈소 한켠에서 너희들이 죽였다는 소리가 들렸다. 빈소 한켠으로 그냥 싹 바꿨습니다. 그리고 9일에 검찰 국정원 댓글수사팀 교체되나 법무부 대검과 협의해 검토라는 보도에서도 또 냈는데요. 여기에서도 한편 병검사의 빈소를 찾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너희들이 죽였다며 동료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금노 법무부 차관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비슷했다며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안타깝고 침울한 심정이어서 빈소에 가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굉장히 애매하죠.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마치 이금노 법무부 차관이 그분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비슷했다.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비슷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지금 이금노 법무부 차관이 한 듯한 그런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그냥 분명하게 우리가 이 기사에서 무엇을 수정한다라는 것을 제목이든 기사 내용이든 그 수정 이력을 공개를 하고요. 당연히 분명한 그래야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홍준화 후보 무엇보다도 이 거짓과 미선적인 그런 언행입니다. 앞에서 정의를 말하지만은 뒤에서 제 이속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사입이라고 합니다. 예. 입으로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상속 이익을 챙긴 위선이 문제입니다. 예.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더니 자식을 1,500만 원이나 되는 특목 중에 보내는 말 따로 행동 따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공자께서도 군자인 척하는 사이를 가르쳐 덕을 해치는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네. 어떠한 자질 능력보다 이런 거짓과 위선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고 득세하고 그런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당 쪽 입장은 증여된 재산이 홍종화 후보자 재산이라면 그건 정말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장모의 재산이지 않느냐. 그리고 장모가 증여를 결정한 주체이지 않느냐. 이거는 그럼 뭐 사회 입장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식의 해명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 모두가 이것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상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딸한테 그 돈을 차용해주고 차용증을 쓰고 이것이 상식적으로 있습니까? 저는
바로 이 법 이전에 홍종학 후보는 바로 이러한 그 상속재산을 딸한테 쪼개기로 이렇게 증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예. 그것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행위를 그 시기에 본인은 했습니다. 예. 쪼개기 증여와 그 부의 대문을 강력히 비판한 장본인이고 바로 그 시기에 그러한 주장을 강력히 했습니다. 예.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자신은 다른 선택을 해야 그것이 정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후보자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표리부동한데 공적인 부분에서 표리부동하지 않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국민 누가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네. 오늘 청문회에서 홍종학 후보자는 이거는 장모가 결정한 일이고 세금을 더 내도 좋으니 회계법인한테 문제없이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서 회계법인이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구차한 변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정확히 다시 소명을 하기 위해가지고 예. 저희가 자료 요청을 계속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뒤늦게 오늘 청문회가 이루어진 이 상황에 자료를 갖다가 낸다고 냈습니다. 예예. 그것도 와서 이렇게 열람을 하는 식으로. 그렇죠. 열람을 했습니다마는 예. 열람할수록 더 의혹이 크다. 그래요? 해명된 거 하나도 없다. 아하.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오후 지금 마치고 저녁 식사 중입니다마는. 예. 저녁 식사 이후에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그러한 자료다 이게. 예. 술차 얘기한 그 자료 이걸 제대로 해명하려고 하면은 예. 요구한 자료. 금융거래내역서 그것이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후 3시에 제출돼서 열람했다는 자료에 대해서 아까 홍익표 의원은 열람 후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김기선 의원은 전혀 해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건 뭐 그렇습니다. 양쪽 저희 김도국 의원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건 양쪽 입장만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지금 열람한 상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의원 사건 관련입니다. 네. 이 법조계에 따르면 김관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대폭 증원할 당시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 또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진술 내용 자체는 국감 때 나온 얘기죠? 네, 이제 그게 김관진 전 장관 입으로 직접 확인이 됐다는 건데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국정감사 때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2012년 3월 10일 사이버사 작성의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 이 문건 등을 보면 사이버사 군무원 증표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부분이 적어도 2개 이상 문건에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예. 특히 BH 회의 결과 문건에서는 보면 결재란에 김관진 장관 사인이 큼지막하게 돼 있었죠. 네. 김관진 전 장관 검찰 조사는 그저께 8일 날 받았죠? 네, 검찰이 이제 그날 그렇게 진술을 받고 이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했다라고 진술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은 사이버사 관련 청와대 보고는 작전 현황 보고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다. 그리고 MB가 우리 사람을 뽑으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내린 건 사실이지만 이걸 무슨 보수 성향 인사를 뽑으라든지 뭐 호남 인사를 배제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대북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가려 뽑으라 이런 취지의 지시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혐의가 뭡니까? 네, 우선 그 호남 출신 인사를 뭐 배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말하자면 채용을 부적절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고요. 직권남용?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2010년에서 12년 연간 연재욱 당시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온라인 정치 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했다. 이제 이게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가 됩니다. 정치 관여?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검찰 조사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영장이 청구된 그 영장 청구 당시에 검찰이 기재한 범죄 사실에는 뭐 이전 대통령이나 당시 청와대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김 전 장관이나 임 전 실장 등이 구속이 돼서 검찰로부터 더 강하게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이 수사가 MB를 직접 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금 잠 잘 못 주무시겠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럴 분은 아니시고요. MB는 이 와중에 오는 12일에 중동으로 출국 일정을 잡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연이 있다고요? 네. 이제 모레 오후 인천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고 바레인으로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서 이 바레인 문화장관 초청으로 강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예. 강연 내용은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기적적 성장을 이룩한 비결은 교육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었다. 또 양국 협력과 발전 방향 이런 제안 내용이 담길 거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강연 일정 자체는 1년 전부터 잡혀있던 일정이고 최근 이런 적폐청산 이런 수사 흐름과는 무관하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는 공항에서 기자들 앞에서 뭔가 한마디 할 거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던데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오늘 다른 MB 측 관계자에 의하면 공항에서 최근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거냐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현재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13년에도 이제 그때는 원세훈 전 원장 관련이었는데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 포항을 방문해서 기자들과 기습적으로 맞닥뜨린 상황이 있었는데 대선 개입 지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부지런도 하다 이렇게 허허 웃기만 했던 그런 일도 있었죠. 하지만 어젠가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오늘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과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나라가 과거에 발목을 잡혔다 이렇게 좀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께서는 홍 후보자 딸의 건강보험료 납입 부분도 지적하셨죠? 이것도 어떤 문제입니까? 예, 홍준화 후보께서는 과거에 인사청문위원회 있을 때, 네.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네. 그 딸이 약 9억 가까이 되는 재산을 이렇게 증여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예. 그런데 딸은 홍준화 당시 국회의원에 네. 피부양자도 되어 있으면서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은 겁니다. 예. 우리 법에 9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의료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네. 8억 6천만 원으로 이렇게 쪼개기 증여가 됐으니 아하. 이것도 의료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으로 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현행 법에 9억 이상 부동산이 있으면 미성년자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서에서 학벌 위주 사회 옹호했다는 비판, 이거는 저서가 반어법으로 그냥 이 사회의 교육 문제를 좀 비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명이 됐나요? 참 구차한 변명으로 저는 봅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꼭 서울대에 가야 한다. 서울대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세계의 천재와 경쟁에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반어법입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런 반어법을 써도 이렇게 쓰는 경우 혹시 본 적이 있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알겠습니다. 그러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네. 위법한 사실은 없다는 건 동의하시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바로 이 증여 과정, 이 과정에서 우리가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이것은 상당한 탈세나 불법적인 증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확히 소명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알겠어요. 제출하면은 된다. 이거는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방송 듣다가 윤 선생님께서 문자로 만약 의원님이 외손주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안 주시겠어요? 라고 물었는데요. 답하시겠습니까? 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정당한 법과 절차 그런 걸로 해야지. 그리고 외손주가 저 같으면은 외손주가 그것이 미성년자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것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자녀에게 자녀가 있는데 왜 외손주한테 오해받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공직자는 오해받기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까지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네, 윤태곤 실장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만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가 수고해 주겠습니다. 곽재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 지금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 건 이른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오후에는 열람이 됐군요. 예. 또 저서에서 학벌 위주 사회 옹호했다는 비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오래전에 벌써 그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얘기했는데요. 책 제목이 삼수사수를 해도 서울대를 가라 이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후보자 책을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뜻이 전혀 반대의 뜻, 즉, 역설적 화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문에서조차 문제를 직시해야, 우리 교육 문제, 우리 사회의 현실을, 풀어나갈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후보자 본인도 서울대 출신이 아닙니다. 예.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어떤 서울대 공화국 문제, 또 이 명문대학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누구라도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성공할 수 있다 얘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뜻으로 도리어 그 표현을 좀 더 강하게 했는데 일부 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도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은 능력이나 자질 그리고 정책 방향 노선 이런 모든 면에서 장관 적임자라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후보자가 19대 국회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상위 한 5% 이내에 들어갈 정도로 의정활동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경제학과 교수였고 경실련 등 여러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현장의 경험도 있고 경제학자로서의 어떤 전문성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도 검증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 많은 의원들이 보기에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이 표현은 안 했지만 여러 차례 홍 후보자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앞장서 비판해 온 분이 물론 자기가 주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장모의 재산이 자기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거액이 증여되도록 한 이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으면 만약에 대통령이 장관 하라고 시켜도 스스로 좀 거부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여상속세 제도가 좀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좀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후보자가 19대 국회 의정활동 내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활동을 했는데 다 그것이 당시 지금 새누리당이죠. 당시 여당과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로 통과가 안 됐습니다. 법이요. 그래서 저는 법을 지켰는데 국민적 눈높이나 도덕적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 부분 바꾸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저는 차제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야당들도 그렇게 부의 대물림이 문제가 된다면 법을 바꾸자.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증여상속세를 좀 인상하고 부자에 대한 부유세를 좀 올리자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게 공론화되고 좀 바로잡았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고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빨리 자진 사퇴해라 이런 주장이시죠? 그렇습니다. 핵심 이유는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득세하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의 대물림 비판해놓고 본인은 대물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인 거죠?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내각의 마지막 인사청문회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오늘 여야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잠시 후 여야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병원 간호사분들 이야기인데요.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용품을 간호사들이 사비로 자기 돈으로 사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또 간호사들이 행사에 동원돼서 야한 옷을 입고 춤을 춰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김수경 본부장의 설명 들어보고요. 그리고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열리고 있는데 여야 입장차가 큽니다. 차례로 들어봅니다. 먼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이 보시기에도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예,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그 따님에게 그 많은 돈이 증여된 거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는 건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또는 위법 탈법 행위 없었다라는 그 청문 결과에서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능력과 자질 면에 있어서는 이 새로 생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동안 특히 홍 후보자가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앞장서 비판해 온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했는데 본인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지적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 이 문제는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일단 홍 후보자가 이 증여 상속의 주체가 아니었죠. 이 재산은 장모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장모가 자신의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에게 증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홍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대물림을 했다면 그건 정말 비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큰 재산이 손녀에게까지 상속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재산의 주체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장모였다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자가 일관되게 이런 증여 상속세 인상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는 점이고, 이것은 본인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분명히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는 건 분명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문회 시작 전에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고 야당이 아주 거세게 공격을 했는데 어떤 자료들이었습니까? 여러 자료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자료가 바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한 2억 2천의 홍 후보자 배우자와 홍 후보자 딸 간에 이루어진 채권 채무 관계이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줘서 증여세 납부하게 한 거.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른 정확하게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느냐, 임대료를 통해서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자료인데, 이게 원래 개인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인의 거래 내역과 관련된 자료는 예를 들면 그 재산이 총액이 얼마 있다 이거는 보고를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도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는데, 과거 청문회 사례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한정적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동의하에 열람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후에 3시경에 열람 개인 통장과 관련된 내용을 열람을 했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